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10 불안,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불안이 욕망의 징후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불안, 욕망의 징후. 이 방에 있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분석가들이고, 분석적 경험이 내가 이 청중에게 말할 때 본질적인 참조점으로 간주되는 한, 우리가 가르침에 대해 갖는 생각은 분석가가 해석자라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가는 해석자입니다. 분석가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뭐를 해석을 잘해야 될까요? 바로 증상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분석가는 시제에 작용합니다. 이 증상이라는 것은 현재 여기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죠. 증상은 어떤 무의식의 그 중핵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억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어떤 공시적인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시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공시적인 의미를 갖다가 해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시적인 의미를 해석한다. 나는 여러 차례 이 시제, 아주 본질적 시제, 공시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동사의 주어를 불확정한 상태로 남겨두고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방식으로 수렴시켜야 할 것입니다. 증상은 하나의 동사죠. 동작이죠. 그거의 주어. 이 주어가 누구일까요? 동사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방식으로 수렴시켜야 한다.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가? 징후를 만들어내는 동작의 주체. 그럼에도 하나의 지식이 구성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이라 부를 작업, 즉 그것을 경험한 이들, 분석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작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의 지식이 구성된다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증상의 해석을 통한 지식이죠. 증상의 해석을 통한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을 이야기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적이라 부를 작업, 즉 그것을 경험한 이들,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분석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분석 작업을 통해서 이 지식의 구성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분석적 경험에 의해 조성된 전체 문헌, 즉 분석 이론이라 불리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종종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에 큰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기의 분석 이론뿐 아니라 모든 분석적 경험에 의해서 조성된 전체 문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이 총체화, 이 분석 이론의 총체화, 이것을 넘어서서 분석 이론의 이러한 수렴을 통해 그것의 원천, 즉 경험 자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모호성이 발생하는데, 이는 단지 여기 비분석가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험 자체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거, 조금 애매한 뉘앙스인데, 결국은 무의식적 경험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분석가조차도 필연적으로 이 자리에서 분석적이라 할 수 없는 입장, 태도,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분석에서 생산되는 이론에는 온갖 다양한 참조들이 끌려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분석 이론은 총체화, 예컨대 심리화적 참조들처럼 분석 외적이라 할 것들이죠. 심리화적 참조들이 한다는 것은 심리화시키는 것이죠. 심리화시키는 참조들처럼 분석 외적이라 할 것들, 이러한 온갖 다양한 참조점들이 분석에
분석 이론에 끌려 들어온다 이거죠. 내가 이 청중의 자료이자 내가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는 그 자료를 참조한다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가르침의 소통이 성립하게 해주는 그 공통된 경험을 참조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나는 더 넓은 소통의 위치로 옮겨가야 하며 이해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해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나가야 한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엄격한 분석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경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분석 이론이 축적해온 그런 이 분석의 총체화를 훨씬 더 넘어서 나가겠다 이거죠. 이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해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심리학에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아 항상 실제적인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든 자의 실제적이거나 진정한 삶의 경험을 이해한다고 상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의 문제, 이해의 한계 문제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문제다 이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 이해의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병든 자의 실제적이고 진정한 삶의 경험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다 이거죠. 단순히 병든 자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증상들 이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말하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매우 다양한 경험들이 같은 범주 아래 포함됩니다. 예컨대 키에르케고르의 사유에 따를 때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불안, 이런 범주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불안에 초정상적 불안,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그런 불안이죠. 정상을 넘어서는 불안이죠. 병리적 불안, 신경증자들의 불안, 또 일상 경험의 재료로서의 불안, 그리고 우리가 기술하고 특정할 수 있는 불안, 어떤 특별한 불안, 이를테면 주 경험의 원리 수준에서 그 경계에 놓인 경험의 불안, 예를 들면 변태적 주체의 경우 혹은 실제로는 정신병적 주체의 경우에서의 그 불안, 이런 그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범주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면상의 동질성이 구조적 유사성으로 정당화된다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그 불안의 그런 그 종류들이 다 이렇게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는 본래적인 이해를 희생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불안이 증상으로 나올 때 이 증상에 대한 이해를 희생함으로써만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그거를 희생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 이해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해는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동인에 대한 이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만들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 그 이해는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동인에 대한 이해일 뿐이다. 이 불안이라는 증상이 현존할 때 이 불안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그 동인에 대한 이해에 한정되는 것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왔었죠. 이해의 한계. 이해의 한계.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여야 한다 이거죠.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경험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 이거죠. 또한 이러한 이해가 가리키는 경험들, 특히 변태적 주체나 정신병적 주체의 경험에 대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바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전제하게 됩니다. 경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동인에 대한 이해, 원인에 대한 이해.
이러한 이해가 원인에 대한 이해가 가리키는 경험들에 대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바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걸 전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경험들, 원인에 대한 이해가 가리키는 경험들,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게 된다 이거죠. 바로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기표적 요소들이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들은 구조적 관계 안에서의 기호화 노테이션, 기호화를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이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이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인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동인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있는 용어들을 식별하도록 남겨둡니다. 이는 정동이 문제되는 지점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불안은 하나의 정동입니다. 어펙트라고 그랬죠. 어펙트는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애착, 애정, 사랑이라고 그랬죠. 정동이 가지고 있는 정동이 가진 기표를 발견해야 된다. 요 불안, 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불안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불안이 가진 이게 이제 정동이거든요. 불안 증상이 가진 기표,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사의 관점에서 이 불안 주제를 다루는 접근 방식은 세 가지 다른 경로로 나뉘며 이것들을 요약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 아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목록이에요. 이 불안을 갖다가 분류 목록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죠. 정동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단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뿐 아니라 이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철저히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경로는 우리를 가르침이라는 주제 자체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하며 분석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경로는 상당한 기호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며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정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에서처럼 불안을 정동 목록에 포함시키는 일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동을 분류 목록으로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거, 이거 뭐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정동을 욕구적 정동과 경로적 정동으로 나누는 그가 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매우 정교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 두 범주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따집니다. 외견상 분노적 정동이 따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항상 욕구적 정동의 사슬 안에 끼워지게 되고 이렇게 욕구적 감정이 우선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근대 심리학의 최근 발전보다도 아퀴나스의 분류는 우리의 성찰에 훨씬 풍부한 자리를 줍니다. 이게 욕구적 정동과 경로적 정동이 다른 것까지 보여도 이 경로적 정동이 욕구적 정동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그 분노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뭔가가 끼워지는 게 잘 끼워지지 않을 때, 이 아구가 맞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경로적 정동은 욕구적 정동에 종속되어 있다. 욕구적 정동이 우선적이다. 욕구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정동이죠. 정동이 우선적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 발전이라는 것은 19세기의 심리학이었고 그 심리학은 실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자격이 완전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로는 정동을 분류하려고
분류하려는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단점이 있습니다. 설령 이 분류가 강조점을 단단히 둔다 해도 결국 명백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은 서로 독립적인가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죠. 현실 원칙은 쾌락 원칙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용어의 통상적 용법을 목록화하는 데 그치고 분석이론의 틀 안에서만 머물면 결국 그 용법들이 서로 환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교호가 돼야 되죠. 교호가 돼야 되는데 교호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정동의 분류가 될 수밖에 없다. 통상적 용법을 목록화하는 데 그친다. 그러니까 이 불안, 욕망의 징후, 이 첫 번째에서는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불안은 정동이다. 불안은 일종의 감정이 아니다 이거죠. 불안은 정동인데 정동이라는 것은 분류 목록을 따라서 정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뒤에 나올 거고 첫 번째는 이 불안이라는 것, 이 정동이라는 것을 분류 목록별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나왔던 뭐죠? 이런 것이 있어요. 초정상적 불안, 병리적 불안, 뭐 경험의 재료로서의 불안, 특정화할 수 있는 불안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그 불안에 대한 목록이죠. 목록 그 분류죠. 목록 분류, 범주 분류, 목록 분류, 분류 목록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 범주 중에서 첫 번째는 분류 목록을 따라 정리하는 범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중요한 사실은 불안은 정동이다. 정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망의 징후다 이거죠. 왜? affect란 말이 애정, 사랑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애정, 사랑일까요? 자신의 욕망에 대한 애정이고 사랑이겠죠. 그래서 불안의 근본적인 본질은 욕망의 징후다. 우리는 그 불안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이 외연화된 것만을 갖다가 소거시키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특정하고도 더 깊은 경험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표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기표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증상이라는 이 현상화된 이 현상이 감추고 있는 그 기표 그걸 찾아야 우리는 불안의 본질을 더 정확히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